헌신적인 며느리는 제 아들마저 속이고 치매라는 거짓말로 저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조용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1년간 저는 완벽한 치매 노인 행세를 시작합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의 끝을 꼭 지켜봐 주세요. 부산의 새벽은 늘 푸른빛으로 시작해요. 저 멀리 부산항대교 주탑에 걸린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희미하게 녹아들기 시작할 때쯤이면 저는 늘 잠에서 깨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양반, 꼭두 새벽부터 밥을 찾아댔으니까 이제는 밥 달라고 보챌 사람도 없는데 수십 년 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부엌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랬어요. 남편의 기일이거든요. 벌써 5년이나 흘렀네요. 그 사람이 떠나고 제 시간은 멈춘 것 같은데 세상의 시간은 참 더섭이 흘러가요. 용호동이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보는 새벽 풍경도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젊었을 적 남편이랑 둘이서 악착같이 돈 모아 마련한 우리 첫 집이었죠. 창문 너머로 저 화려한 W 아파트가 번쩍이는 걸 볼 때마다 남편은 순자야,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데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하고 너터웃음을 짓곤 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았어요. 우리 손때 묻은 가구들, 벽에 걸린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부엌 선반 구석구석 남은 그 사람의 흔적까지 모든 게 다 추억이고 역사인데 그걸 버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제사상에 올릴 돔을 굽고 삼색 나무를 묻히고 탕국을 끓였어요. 음식을 하는 내내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우리 순자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1등이다. 입에 발린 칭찬인 줄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 좋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북적대던 시절도 있었죠. 서울 사는 큰아들 내외까지 내려와 집안이 떠나가라 웃고 떠들던 명절. 하지만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예요. 큰아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온 지 2년이 넘었고 이 집에는 저와 둘째 아들 민준이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 뿐이죠. 음식을 다 차리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잠시 소파에 앉아 굳은 허리를 두드리며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밝아진 하늘 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 보였죠.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 혼자만 외딴 섬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들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평생 일궈서 남겨준 유산, 이 아파트랑 은행 예금이랑 또 뭐 이것저것 합쳐서 한 13억 원쯤 된다고 했나. 그저 종이 쪼가리처럼 느껴지다가도 이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보낸 세월의 증거이자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지기도 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마지막을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그 사람의 마지막 배려였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민준이와 지영이가 왔어요. 민준이는 무뚝뚝해도 속은 깊은 아이였죠. 어무이, 괜찮나? 뭐 힘든 건 없었고? 현관에 들어서며 툭 던지는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담겨 있어요. 문제는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저 아이는 늘 과장되게 살가웠죠. 어머님, 아이고, 이 많은 걸 또 혼자 다 하셨어요. 저희가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제 손을 부여잡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보며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배달시켜 드세요. 요즘은 제사상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히 힘들까봐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제 정성과 시간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 하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인데 내 손으로 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제사를 마치고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지영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빳빳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 선물이에요.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없으면 자식들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답답하시잖아요. 상자 안에는 번쩍이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도 무척 비싸 보였죠. 아이고, 이걸 뭐하러,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걸 어떻게 쓴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영이는 막무가내였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면 은행 일도 보고 장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참 좋아졌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지영이는 전원을 켜고 끄는 법, 전화 받는 법만 알려주고는 나머지는 쓰시다 보면 늘어요라며 가버렸죠. 제 손에 들린 차가운 기계 덩어리는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에 가득한 알 수 없는 그림들과 글자들. 손가락으로 조금만 잘못 눌러도 이상한 화면이 튀어나오고 전화 한 통 거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민준이에게 물어보려 해도 엄마, 그것도 몰라? 하는 핀잔을 들을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며칠 동안 끙끙대며 씨름했지만 그 번쩍이는 스마트폰은 제 서랍 속에서 잠만 자는 신세가 되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저는 완벽한 미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지영이가 반찬거리를 사들고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냉장고를 정리해주겠다며 부엌을 부산스럽게 오가던 지영이가 식탁 위에 놓인 제 통장을 슬쩍 봤어요. 어머님, 아직도 이렇게 통장 쓰세요? 요즘 은행 앱이 얼마나 편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쓱 밀면 바로 이체되고 잔액도 바로바로 확인되는데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렸어요. 아니다. 아직은 내가 은행 다니는 게 더 편하다. 눈으로 직접 보고 도장 찍어야 마음이 놓여.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영이는 잠시 입을 삐죽이더니 이내 또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유, 우리 어머님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그러다 나쁜 사람한테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민준이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어요. 마치 엄마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우리가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죠. 남편 일찍 가고 혼자 되셨어도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지척에 살면서 챙겨주니 얼마나 든든하시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죠. 보기조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아이의 친절이 왜 자꾸 나를 옥죄는 것 같을까? 내가 너무 늙고 예민해져서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밤늦게 광안리 해변을 찾았어요. 남편과 손잡고 자주 걷던 길이었죠. 반짝이는 광안대교를 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니 조금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자갈치 시장에 가서 장을 잔뜩 봐 오는 길이었어요. 양손에 든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팔이 빠질 것 같았죠.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쯤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어요. 낡은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만 거예요. 악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양손에 들고 있던 짐들이 계단 아래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고 무릎에 시퍼렇게 멍이 든 정도였죠.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고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죠. 겨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지영이었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 걸 눈치챈 지영이가 놀라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10분도 채 안 돼서 지영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니까. 라며 과장된 걱정을 쏟아냈죠. 그녀는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성화였어요. 아니다, 그냥 좀 삔 것뿐이다. 파스 붙이면 괜찮아.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안 돼요. 뼈라도 부러졌으면 어떡해요. 당장 가보셔야 해요. 지영이의 차 뒷좌석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발목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꼭 붙어서 어머님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지영이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드디어 잡았다는 듯한 그런 섬뜩한 빛이었죠.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사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아주 길고 짙은 그늘의 시작을 말이에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언제 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쇳소리가 섞인 기계음,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까지 하얀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침대에 누워있으니 내가 꼭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이 된 것만 같았죠. 발목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불안하게 뛰는 건 마음이었어요. 지영이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부산을 떨었어요. 접수 창구와 의사 사이를 오가며 제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애절한지 응급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진작에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칭찬할 만한 연기였죠. 아니나 다를까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가 며느님이 참 지극정성이시네. 할머니는 복 받으셨네 하고 부러운 듯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지영이가 만들어 놓은 걱정 많고 헌신적인 며느리라는 무대 위에서 정신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늙은 시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영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간호사에게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음료수를 건넸고 제 이마의 땀을 닦아주며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속삭였죠.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손에서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더군요. 아마 친척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자꾸 횡설수설하시는 게 아무래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신 것 너무 걱정되네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을지 훤히 그려졌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의사가 와서 제 발목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고는 말했어요. 다행히 뼈는 괜찮습니다. 인대가 좀 늘어났네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물리치료 받고 퇴원해서도 한동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지영이가 의사를 붙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약은 드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어떨 때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의사의 눈은 이미 저를 환자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죠. 어머님, 보세요. 방금도 이러시잖아요.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지영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참에 경도인지장애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신청해 주세요. 하고는 가버렸어요. 지영이는 의사의 마지막 말을 녹음이라도 한 것처럼 제게 말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도 검사 받아보라잖아요. 이게 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학적 권위라는 거대한 무기를 손에 쥔 지영이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회사를 마치고 달려왔어요. 제 발목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앞에서 지영이는 낮에 있었던 일을 완벽하게 재구성해서 들려주었죠. 여보,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당신을 못 알아보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냥 두면 위험하다고 인지장애 검사 꼭 받아보랬단 말이야. 민준이는 그 말을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지영이 말이 맞아. 이참에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응?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수한 걱정이 제 입을 막아버렸죠. 제가 여기서 지영이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해봤자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테고 결국엔 충격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가 될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지영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병원비 수납해야 하는데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에 두셨어요? 제가 가서 처리하고 올게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제 평생의 자존심이자 독립의 상징이었던 통장. 그걸 제 손으로 넘겨줘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제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지영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님이 직접 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병원비도 못 내주면 동네에서 불효자식 소리 들어요. 민준 씨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효도와 체면. 제가 평생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두 개의 가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어요. 민준이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 서랍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래, 네가 좀 수고해다오. 제 대답에 지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똑 부러지게 처리하고 올게요. 하고는 쏜살같이 병실을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지영이가 영수증 뭉치를 들고 돌아왔어요. 어휴, 비급여 항목이 뭐가 이렇게 많은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지영이가 내민 영수증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큰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영수증 좀 자세히 보자. 제가 손을 뻗자 지영이는 잽싸게 영수증을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는 보셔도 잘 모르세요. 항목도 많고 복잡해서 머리만 아프시다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스마트폰에서 띵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영이가 제 폰을 슬쩍 보더니 제 얼굴을 한번 쓱 살피고는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몇 번 누르고는 제 머리맡에 다시 내려놓았죠. 아마 은행에서 온 출금 알림 문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제 첫 번째 재산이 제 눈앞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 뒤 제 오랜 친구인 옥자가 병문안을 왔어요. 시장에서부터 평생을 함께 늙어온 친구였죠.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람? 괜찮나? 옥자의 얼굴을 보니 둑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영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옥자를 보더니 어찌나 반갑게 인사를 하던지. 아이고, 이모님,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옥자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이모님,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넘어지신 후에 사람을 잘못 알아보셔서요. 너무 오래 계시면 힘들어 하세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옥자는 지영이의 말을 찰떡같이 믿는 눈치였어요. 제 손을 잡고 순자야, 몸조리 잘하고 내가 다음에 다시 올게 하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둘러 병실을 나갔죠. 멀어져 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지영이가 만든 친절이라는 투명한 안개 속에 저는 완벽하게 갇혀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모든 것을 하나씩 앗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병실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발목의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평생 지켜왔던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돌아온 내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어요. 분명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익숙한 공간인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지영이가 그 일주일 동안 집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거실 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메모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가습을 꼭 잠그기, 나갈 때는 문단속 잊지 말기, 심지어 현관문에는 제 이름은 최지영입니다.
어려울 때 누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자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마치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 곳곳에 놓인 내 물건들은 구석으로 치워지고 그 자리엔 혈압계, 당뇨 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들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내 집이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병실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지영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제 혈압을 재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식사를 챙겼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간병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쓸모없는 환자로 규정하려는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준이도 아내의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했어요. 지영이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다. 저렇게까지 챙겨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며 아내를 칭찬하기 바빴죠. 어느 날 지영이가 민준이 앞에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 씨 사업이 요즘 좀 어렵다는데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한 1억만 보태주시기로 한 거 기억나시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것 봐. 어머니가 또 기억 못하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엄마 통장이랑 도장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할게. 지영이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또 한 번 거액의 돈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내 집에서 내 아들 앞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영이가 백화점 문화센터에 강좌 들으러 간다며 한껏 멋을 내고 집을 나섰죠.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지영이 방에 제 손수건을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옷장 한 구석에 제가 처음 보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에는 아직 떼지도 않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영수증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장소는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 날짜는 바로 며칠 전이었죠. 제 통장에서 1억이 빠져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영수증을 꽉 움켜쥐고 거실로 나와 지영이를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지영이가 돌아왔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다 뭐니? 이 가방들 다 네가 산 거야? 영수증을 본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거 다 어머님이 저 고생한다고 선물 사주신 거잖아요. 아이 참, 이것 봐. 또 기억 못 하시네. 내가 내 평생 이런 비싼 가방을 사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사줬다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저를 비추기 시작했죠. 어머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무섭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영이는 울먹이며 소리쳤고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분노에 차 소리치는 저와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함정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지영이가 찍은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망상, 너무 힘드네요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맘카페와 SNS에 올라갔어요. 영상 속에 저는 눈을 희번덕이며 며느리에게 고함을 치는 누가 봐도 이상한 노인네일 뿐이었죠.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부산 아지매들 입 무섭다는 말처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갔지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을 알고 지낸 동네 사람들이 저를 벌레 보듯 피하며 수군거렸죠.
저 할매래. 며느리 잡는다는 그 할매. 치매가 심하다더니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섰겠나. 평생을 살아온 내 동네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이방인이자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런데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건 아들 민준이의 전화였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봤어. 엄마가 어떻게 지영이한테 그럴 수 있어? 안 그래도 엄마 병수발 드느라 힘든 애한테 제발 좀 그만 괴롭혀.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제 마지막 희망의 끈이 제 아들의 손에 의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돈, 명예, 그리고 아들의 신뢰까지. 텅 빈 집 소파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저는 아무도 몰래 집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은행 ATM 기기로 향했어요. 손을 벌벌 떨며 통장 정리를 눌렀어요. 화면에 찍힌 마지막 잔액. 874, 500원. 13억 원이 넘던 제 전 재산이 300만 원도 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숫자를 본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안방 서랍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40년간 매일 써온 낡은 일기장 뭉치와 아주 오래전 민준이가 어버이날 선물로 사줬던 작은 녹음기가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새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녹음기에 새 건전지를 끼웠죠.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정신은 가장 맑아졌어요. 그래, 네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기꺼이 미친 할미가 되어주마. 단, 모든 것을 기록하는 미친 할미가 되어주지.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전의 이순자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슬픔과 억울함에 울고만 있던 약한 할머니는 이제 없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 남았죠. 제 연극은 그날부터 바로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밥은 먹었나? 지영이는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요.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눈빛에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어렸죠. 이제 이 늙은이는 내 소나귀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지영이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진 틈을 타 저는 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어요. 지영이가 제 돈을 얼마나 어떻게 빼돌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지영이에게 병원에서 발목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다. 일주일에 2번은 가야 한다더라고 둘러댔어요. 지영이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치매 노인이 혼자 돌아다니다 사고라도 칠까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 시간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병원으로 가는 척하며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은행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에 앉았죠. 저는 직원에게 지난 1년간의 전체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잠시 후 제 손에 들린 몇 장의 종이에는 지영이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병원비로 빠져나간 돈, 민준이 사업 자금으로 나간 돈, 그리고 아무 명목도 없이 100만 원, 5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인출된 기록까지. 그렇게 사라진 돈을 모두 더해보니 정확히 3억 원이더군요. 종이를 쥔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이건 슬퍼할 때가 아니라 증거를 모아야 할 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한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일기였죠.
40년간 매일같이 써온 제 삶의 기록이에요. 동공 삶의 그릇짓 다지. 저는 그날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지영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죠. 오늘 지영이가 어떤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는지, 제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그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심지어 날씨까지도요. 이 일기는 훗날 법정에서 제가 이 모든 일을 얼마나 또렷한 정신으로 겪어냈는지를 증명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일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죠. 문제는 그놈의 스마트폰이었어요. 민준이가 사준 녹음기는 너무 낡고 투박해서 대놓고 녹음하기엔 무리가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다시 한번 물리치료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향한 곳은 부산 진구에 있는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었어요. 복지관은 저 같은 늙은이들로 북적였어요. 다들 외로움을 달래려 혹은 무언가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어르신 정보화 교실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바로 등록했죠.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짜리 스마트폰 기초 강좌였어요. 제 나이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앉아 손가락만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꼭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터치, 스와이프, 앱 같은 알 수 없는 외국어들 투성이었고, 제 굳은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버튼을 눌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돈을 되찾기 위해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저를 가르치던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참 친절했어요.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하면 쉬는 시간까지 쪼개서 1대1로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그 청년의 선한 눈빛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밤늦게까지 배운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무도 모르게 음성 녹음 앱을 켜는데 성공했어요. 다음 날 지영이가 어김없이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민준 씨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부조금 좀 두둑하게 해야 민준 씨 체면이 살지 않겠어요? 한 1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면 아래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했죠. 첫 번째 녹음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스마트폰은 지영이의 모든 탐욕을 기록하는 비밀 병기가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친구들하고 개를 하는데 이번 달 갯돈이 모자라네요.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어머님, 저번에 받았던 안마의자 그거 제가 사드릴게요. 대신 돈은 어머님이 내셔야 해요. 지영이는 제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확신했기에 거리낌 없이 돈을 요구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차곡차곡 녹음했어요. 그렇게 2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쌓여갔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로 살았어요. 지영이와 민준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고 저는 그들의 감시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았죠. 일기장에는 지영이의 악행이 빼곡히 기록되었고 녹음 파일은 수십 개가 쌓였어요.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와 함께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줬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청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모든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청년의 얼굴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저에게 건넸어요. 여기는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니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메모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1년간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복지사 청년이 쥐어준 메모지를 손에 꼭 쥔 채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1년 동안 이 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아왔는데 막상 결전의 날이 다가오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하지만 제 텅 빈 통장 잔고와 아들의 실망 가득했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비친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제 자신의 퀭한 얼굴을 볼 때마다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복지사 청년이 알려준 서면의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사무실은 크고 삐까뻔쩍해서 저 같은 늙은이가 오기엔 어울리지 않는 곳처럼 보였죠. 젊은 변호사는 제 행색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했어요. 하긴 치매에 걸린 늙은이가 며느리에게 돈을 다 뺏겼다는 이야기는 달고 다른 레퍼토리였을 테니까요. 변호사는 의례적인 말투로 물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난 1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긴 제1기장,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은행에서 발급받은 1년간의 전체 거래 내역서, 그리고 지영이가 샀던 명품 가방들의 사진까지. 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무심하고 냉소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경탄, 그리고 나중에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죠. 그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걸 정말 혼자 다 준비하신 겁니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니,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와 함께 찾아간 곳은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청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경찰서 내부는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는 한 베테랑 형사 앞으로 안내받았어요. 변호사가 사건을 설명하고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하자 형사의 이비셔츠 단추라도 터질 듯 떡 벌어졌어요. 와, 제가 형사 생활 20년에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보통 이런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힘든데 이 정도면 뭐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형사는 곧바로 지영이에게 출석 요구 전화를 걸었어요. 심판의 날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 조사실 안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지영이와 민준이가 들어왔죠. 지영이는 잔뜩 짜증이 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애의 얼굴에는 동정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가 드디어 노망이 나서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뻔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자 지영이는 청산 유수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자꾸 망상에 시달리세요. 제가 돈을 훔쳤다고 하시는데 그건 다 어머님 병수발 들고 아들 사업 자금 보태드리느라 어머님 허락받고 쓴 돈이에요. 기록이 다 있는데 무슨 소리신지 그러면서 위조된 차용증까지 내밀더군요. 민준이는 옆에서 제 아내가 한 말이 모두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라며 거들었죠.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칼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변호사와 함께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1년간의 어수룩한 연기를 벗어던진 맑고 또렷한 정신에 제가 들어섰죠. 지영이와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로 걸어가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가운데에 놓았어요. 그리고 얼어붙은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생에 가장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영아, 이 녹음기 소리 한번 들어볼래?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조사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님, 민준 씨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부조금 좀 두둑하게 해야 민준 씨 체면이 살지 않겠어요? 300만 원만 주세요. 바로 지영이의 목소리였죠. 녹음 파일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지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어 갔어요.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죠.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눈치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선언했어요. 지난 1년간의 제 연극은 오늘로 끝입니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동안 저는 당신들의 모든 악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기장을 펼쳐 보이고 조목조각 지영이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가 돈을 뜯어간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그날의 날씨까지 제 기억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조사실의 모든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지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민준이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에 얼굴을 감싸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엄숙했죠. 지영이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썼죠. 하지만 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검사는 제 일기장의 일부를 읽어내려갔고 판사와 배심원들은 숨을 죽인 채 경청했어요. 한 노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벌여왔는지가 제 투박한 글씨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녹취 파일 속 지영이의 상냥한 목소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 그녀의 모습과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인 노인을 대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최지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이순자에게 편취한 금액 3억 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땅, 땅, 땅.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이 사건은 삽시간에 부산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부산일보 일면에는 치매 연기로 며느리 사기 잡아낸 할머니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제가 다녔던 맘카페에는 지영이를 비난하고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수천 개씩 올라왔어요. 세상의 여론이 이렇게나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녔던 노인복지관에서 시작되었어요. 제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특별 강좌가 개설된 거예요. 저는 익명으로 지영이에게서 돌려받을 돈의 일부를 그 강좌를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어요. 제 작은 승리가 저와 같은 다른 노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제 저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다들 자발적으로 내 통장은 내가 지킨다 캠페인을 시작했고 저에게 통장 관리법을 물어보러 오시기도 했죠. 저를 외면하고 고립시켰던 바로 그 동네가 이제는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승리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승리였죠.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승리의 통쾌함 뒤로 썰물처럼 허전함이 밀려왔죠.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폐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망가진 결혼,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남긴 깊은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제 몫으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민준이는 지영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저를 찾아왔어요. 녀석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던 아들은 겨우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의 등은 지난 1년의 세월만큼이나 수척하게 말라 있었죠.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거라. 어찌 내 죄뿐이겠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내 탓도 있고 돈의 눈이 먼 그 아이의 탓도 있는 게지. 용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풍파를 함께 겪어낸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에 가까웠죠.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큰아들까지 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줄 유산은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물려주고 싶구나. 아들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어른들의 관계.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 마음에도 어느 정도 평온이 찾아왔을 때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되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결국 사람이었고 제가 속한 이 사회였으니까요. 저는 붓을 들어 제가 다녔던 노인복지관 관장님께 익명으로 긴 편지를 썼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르신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스스로를 지킬 힘만 있다면 우리 늙은이들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얼마 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편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요. 복지관에서는 제 편지를 계기로 금융사기 예방 강좌를 정식으로 개설했고 부산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지역은행들은 어르신 금융 거래 안심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제가 사는 남구청에서는 노인 인권 보호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어요. 제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혜로운 선배 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그즈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제 40년치 일기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먼지 쌓인 일기장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잊고 있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이, 남편과의 추억이, 아이들을 키우던 기쁨과 슬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단순히 저만의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여자의 역사 그 자체였죠. 저는 이 소중한 기록을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컴퓨터 기술이 이때 빛을 발했죠. 저는 부산 할매의 일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제 옛날 일기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제 소소한 이야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할머니 글을 읽으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단단하게 늙어가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죠. 이제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수다를 떨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즐거운 창문이 되었죠.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저는 두 아들과 함께 태종대를 찾았어요. 전망대에 서서 탁 트인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죠.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거대한 바다. 제 인생도 꼭 저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모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1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푸른 바다 저편으로 날아가는 갈매기 떼를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파도가 지나가야 바다가 더 깊어지는 법이다.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은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제2의 인생, 그리고 제가 만든 작은 변화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제 얼굴에는 모든 풍파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단단한 희망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강함은 결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수십 년의 인내와 지혜로 쌓아 올린 자기 존중은 결국 어떤 교활한 탐욕보다도 강하고 단단하니까요. 가장 통쾌한 복수는 결국 무너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되찾는 것이었죠.